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가 온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남정네의 발길이 뚝 끊겨 정막만 흐르던 금남의 구역, 과부촌의 빗장이 그날 밤 속절없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단정한 소복 아래 뜨거운 가슴을 숨긴 채 살아온 어린 마님, 연화 애기 씨의 대문 앞에 흠뻑 젖은 낯선 선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은 도포 자락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의 눈빛. 그를 마주한 순간 연화 애기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의 고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선비님, 이곳은 여인들만 사는 곳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리 위험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거부하려 할수록 사내의 뜨거운 숨결은 그녀의 가슴 속 욕망을 깨우고 정절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금지된 밤에 어떤 비밀을 나누게 될까요? 지금부터 조선을 뒤흔든 은밀하고도 짜릿한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남정네의 발길이 뚝 끊긴 기이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과부촌이라 불리던 그곳은 곡절 많은 여인들이 모여 서로의 처지를 달래며 살아가는 외딴 섬과도 같은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바람을 맞이할 뿐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정적을 깨는 물레질 소리와 여인들의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안쪽 기와집에는 꽃다운 나이에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연화 애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하였으나 그 고운 자태를 보아줄이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길고양이와 차가운 달빛뿐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쯧쯧 혀를 찼지만 연화 애기 씨는 그저 묵묵히 서방님의 위패가 놓인 방을 닦으며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연화 애기 씨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불씨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한 과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으나 20살 꽃다운 나이의 혈기까지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밤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살갗을 스치기라도 하면 연화 애기 씨는 공연히 가슴이 답답해져 옥색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곤 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이면 꿈속에서라도 한 번 보지 못한 서방님의 빈자리가 시린 겨울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당의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토록 고운 얼굴이 누군가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것이 마치 가물어 터진 논바닥처럼 애처롭게 느껴졌던 까닭입니다. 연화 애기 씨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발칙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어와 자신을 꽉 안아준다면 그 사람이 도깨비든 산신령이든 상관없겠다는 생각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욕망의 연기는 가슴 속을 온통 뿌옇게 채우며 그녀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의 오후였습니다. 유독 습한 바람이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더니 하늘은 금세 숯을 갈아놓은 듯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울어대던 매미조차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일제히 울음을 그쳤고 공기는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연화 애기 씨는 빨래를 거들어 마당으로 나섰다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고요하던 마을 입구에서부터 웅성거리는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장 너머로 보이는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마치 무엇에 겁을 먹은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심상치 않겠구나. 하늘이 노하셨는지 아니면 산신령님이 곡을 하시는지 원. 연화 애기 씨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둘러 방 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 앉아도 가슴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밤 이 정적만 가득한 과부촌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만 같은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고 번갯불이 창문을 하얗게 물들이던 그때 연화 애기 씨의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걔 누구 없소. 지나가는 선비인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하룻밤만 신세를 집시다. 연화 애기 씨는 깜짝 놀라 등잔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얼굴에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선비의 얼굴은 연화 애기 씨가 평생 상상만 해왔던 서방님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훤칠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선비의 젖은 도포 너머로 드러난 탄탄한 어깨와 떨리는 숨결을 마주한 순간 연화 애기 씨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남정네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던 이 마을에 그것도 자신의 집 앞에 이토록 수려한 사내가 나타나다니요.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화 애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자 빗줄기의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묘한 열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선비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임을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요. 연화 애기 씨는 젖은 몸을 떨고 있는 선비를 건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남녀 7세부동석이라 하였고 더군다나 이곳은 수절하는 과부들이 모여 사는 금남의 구역이었지요.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문중의 비난은 물론이고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 애기 씨는 선비의 창백한 안색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른 옷가지를 챙겨 선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서방님의 유품이었지요. 이것으로 갈아입으시지요. 선비님, 이곳은 본래 남자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속히 떠나셔야 하옵니다. 연화 애기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연화 애기 씨의 가늘고 고운 손가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연화 애기 씨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으나 집 안의 공기는 오히려 달콤한 긴장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선비를 위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정성껏 쑤어 내어갔습니다. 선비는 정갈하게 차려진 죽을 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지요. 과부촌에 이토록 마음씨 고운 분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소생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선비의 이름은 윤이라 하였습니다. 윤은 죽을 먹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연화 애기 씨의 미모와 단아함을 칭송했습니다.
그 달콤한 말들은 오랫동안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시들어 가던 연화 애기 씨의 가슴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았지요. 연화 애기 씨는 선비 윤의 곁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자꾸만 그의 듬직한 체구와 수려한 이목구비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 하나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천둥 소리는 잦아들었으나 빗줄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선비 윤이 춥지 않을까 걱정되어 털이 섞인 담요를 들고 다시 건너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윤은 책을 읽는 대신 문을 바라보며 연화 애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기 씨 잠시 이리 와 앉아 보시겠소. 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연화 애기 씨는 홀린 듯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윤은 조심스럽게 연화 애기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연화 애기 씨의 얼음장 같던 손은 그 온기에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윤은 연화 애기 씨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합쳐졌지요. 윤의 입술이 연화 애기 씨의 귓가에 닿을 듯 다가왔고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꽃은 피어날 때를 알아야 하고 여인은 사랑받을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이지요.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분이 홀로 밤을 지새우며 청춘을 버리려 하십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연화 애기 씨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화살이 되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선비에게 들릴까 두려웠으나 동시에 그가 자신을 더 강하게 안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방 안의 열기는 빗소리를 집어삼킬 듯 뜨거워졌고 두 사람의 호흡은 점차 하나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꿈결 같은 밤이었으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다음 날 새벽 마을의 참견쟁이로 유명한 최과부가 연화 애기 씨의 집 마당에 떨어진 낯선 갓끈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비바람에 날려온 것이라 생각하기엔 너무나 값비싼 비단끈이었지요. 최과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화 애기 씨의 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닫혀있는 문과 왠지 모르게 생기가 도는 연화 애기 씨의 안색이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연화 댁처 옆였네. 요즘 들어 부쩍 얼굴에 꽃이 피었어. 혹시 남몰래 정이라도 통하는 놈이 있는 게 아닐까. 최과부의 혀끝에서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과부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인들의 식이 섞인 수군거림은 연화 애기 씨의 담장 너머를 끊임없이 넘겨보았고 정적이었던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이를 꿈에도 모른 채 방 안에 숨겨둔 선비 윤과의 짧은 대화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비 윤에게는 연화 애기 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조정을 어지럽히는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러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이지요. 그는 추적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우연히 이곳 과부촌에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윤은 연화 애기 씨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반했으나 자신이 머물다 가면 그녀가 곤경에 처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그녀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을까? 윤은 연화 애기 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한 권의 시집을 선물하며 그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두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가 떠나야만 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증표이자 복선이었습니다. 연어 애기 씨는 그 시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듯 미소 지었으나 바깥 세상의 칼날은 점차 두 사람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으나 증거가 없었기에 두 사람의 은밀한 동거는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달밤은 유독 밝았고 연화 애기 씨는 선비 윤을 위해 마을 뒤편 비밀스러운 계곡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과부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한밤중에만 몸을 씻던 곳이었지요.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달빛이 부서지고 이름 모를 산꽃들이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유는 연화 애기 씨의 손을 잡고 바위에 앉아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내 반드시 돌아와 그대를 이 외로운 곳에서 구해내리다. 기와집 대문을 정식으로 열고 그대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데려가겠소. 연화 애기 씨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라는 낙인이 찍힌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밤 계곡의 물소리는 두 사람의 사랑 노래가 되어 산속을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평화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를 짝사랑하던 마을의 머슴 만식이가 담장을 넘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만식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마을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연화 댁방의 사내가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연화 애기 씨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과부촌의 엄격한 규율을 어긴 것은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지요. 연화 애기 씨는 당황하여 윤을 벽장 속에 숨기려 했으나 윤은 오히려 당당하게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멈추시오. 이 여인은 아무 잘못이 없소. 윤의 외침에도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을 끌어내려 했고 연화 애기 씨는 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마을에서 이들의 행동은 금기를 깨뜨린 대죄였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으나 윤을 향한 마음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을 포박하려던 찰나 마을 입구에서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횃불을 내려놓았지요. 그때 관군을 이끌고 나타난 이는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사대인,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의 방에 숨어 있던 사내가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다니요. 연화 애기 씨 또한 충격에 휩싸여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 포박된 끈을 풀고 당당히 일어나 사또를 꾸짖었습니다. 이 마을의 풍속이 엄격하다 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어찌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여인을 핍박하려 하느냐.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윤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사또는 윤이 쫓고 있던 비리의 몸통이었고 이곳 과부촌까지 그를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윤을 구하는 척하며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관계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 애기 씨가 어사 대인을 유혹하여
나라시를 망치려 했다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유는 항변하려 했으나 사또가 미리 준비한 가짜 증거들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어사대인, 이 여인과 정을 통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인의 관직 또한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사또의 협박에 유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그의 망설임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당당히 나섰던 사내가 권력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품었던 사랑이 한낱 물거품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선비님, 아니 어사대인.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연화 애기 씨의 차가운 질문에 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불신의 벽이 세워졌고 며칠 전에 달콤했던 맹세는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흙탕물처럼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사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 애기 씨를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또뿐만 아니라 연화 애기 씨의 재산을 탐내던 숙부 이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사또와 결탁하여 연화 애기 씨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처형하고 그녀의 집과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대감은 옥에 갇힌 연화 애기 씨를 찾아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사대인을 유혹해 내 부모가 저승에서 통곡을 하겠구나. 순순히 땅 문서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화 애기 씨는 숙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사랑에 배신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였으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감은 분노하여 사또에게 즉시 처형 날짜를 잡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과부촌의 평화로웠던 여인들은 이제 이 대감과 사또의 서슬퍼런 칼라 앞에 숨을 죽이며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연화 애기 씨에게는 가혹한 고문과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서 서방님의 위패를 떠올리며 울기도 했고 자신을 버린 듯한 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또한 사또의 감시 아래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연화 애기 씨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은 몰래 옥사장을 매수하여 연화 애기 씨에게 소식을 전하려 했으나 번번이 이 대감의 수하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 애기 씨를 비난하던 목소리를 멈추고 점차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힘 앞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지요. 연화 애기 씨는 점점 쇠약해졌고 그녀의 고운 얼굴은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마치 한겨울 서리를 맞은 꽃잎처럼 그녀의 생명력은 조금씩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형을 하루 앞둔 밤, 이 대감이 다시 연화 애기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꾀었습니다. 연화야, 어사대인은 이미 한양으로 떠났다더구나. 너를 구하겠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게지. 하지만 내가 사또에게 잘 말해두었으니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면 조용한 절로 보내주마. 연화 애기 씨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문득 윤이 선물했던 시집 속에 끼워두었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쪽지에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이 대감의 제안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 저를 버릴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 같은 악당의 손에
놀아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앞터에는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처형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기세등등하게 앉아 집행관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죄인 연화는 어사대인을 현혹하고 풍속을 어지럽혔으니 그 목을 쳐서 본보기로 삼으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고 망나니가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처형장 사방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천둥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관군들이 처형장을 포위했고 그 중심에 위풍당당한 관복을 입은 윤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윤은 떠난 것이 아니라 사또의 감시를 피해 한양으로 전령을 보내 중앙정부의 군대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이 대감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관군들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윤은 단숨에 처형대로 달려 올라가 연화 애기 씨를 묶은 밧줄을 칼로 끊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약속하지 않았소. 그대를 반드시 구하겠노라고. 연화 애기 씨는 윤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윤의 가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또와 이 대감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윤이 미리 설치해두었던 복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윤이 연화 애기 씨에게 준 시집 속에는 사실 사또의 비리 장부 사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 애기 씨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윤의 신복이 그 시집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한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마을의 머슴 만식이는 사실 윤이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만식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고발했던 것은 사또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지요. 애기 씨를 위험에 빠뜨려 정말 송구합니다. 하지만 사또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식이는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연화 애기 씨는 비로소 모든 상황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윤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윤의 사랑이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음을 알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사또와 이 대감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로챘던 백성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고 평생 유배지에서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과부촌을 괴롭히던 부당한 세금과 규제들도 모두 철폐되었지요. 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수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하는 명예여야 한다. 이 마을의 여인들이 더 이상 죄인처럼 살게 하지 말라. 그의 명에 따라 과부촌은 더 이상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수십 년 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정의와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1년 뒤 연화 애기 씨는 더 이상 과부촌의 애기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어사 부인이 되어 남편 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서방님의 위패 대신 귀여운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연화 애기 씨는 가끔 고향인 과부촌을 방문하여 홀로 된 여인들을 돕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연화 애기 씨의 용기와 윤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고난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진실한 마음은 결국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연화 애기 씨와 같은 기적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